안녕하세요. 플라톤 인문학 TV 강사 김성호입니다. 오늘은 그 쿠팡 사태에 대해서 언론이 지금 잘못 보도를, 왜곡 보도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전시 작전권 문제,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 태국의 충돌 문제,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시간이 나는 대로 저 전방에서 이제 군인들에게 이제 경계 시 이제 그 적이 내려왔을 경우에 그 경고 사격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경고 사격을 이제 하지 마라 라고 이재명이 내리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쿠팡이 뭐 매출이 줄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와요. 언론사에서도 그렇고, 뭐, 계속 뭐 몇 퍼센트 줄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로 몇 프로 줄었다. 몇 건이 줄었다. 뭐 어떻게 됐다. 뭐 이런 매출이 줄었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이 쿠팡의 매출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이게 어떤 보도인지, 일부 언론에서는 뭐 이런 언론에서와 SNS에서 뭐 전 국민이 뭐 개인 유출로 분노를 해서 뭐 망할 지경이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물론 제가 생각할 때 이 그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은 쿠팡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뭐 쿠팡이 가해자는 아니에요. 가해자는 중국인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지만 쿠팡은 또한 본인이 감당해야 될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피해자인 것이죠. 근데 개인정보가 유출당해서 그로 말미암아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되는 정치적 피해 보상 또는 법적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쿠팡은 사실상 피해자죠. 그렇지만 이 마침 그 지금 매출이 줄어드는 것이 마치 쿠팡이 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전 국민이 분노를 해가지고 쿠팡 매출 저하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은 오히려 쿠팡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선동하는 효과가 있다.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면 쿠팡 피해로 자주 언급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탈퇴 규모예요. 음, 보도로는 수만에서 뭐 수십만 탈퇴 폭증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일부 사람들이 지금 탈퇴를 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쿠팡 전체 회원 수, 문제는 뭐냐면 몇 사람이 탈퇴를 했느냐, 이것이 물론 그것도 뭐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뭐 어떤 커뮤니티에서 뭐 탈퇴를 얘기했다 뭐 몇만이 누가 탈퇴를 한다고 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문제는 뭐하냐면 쿠팡 회원 전체 규모가 어떻게 되고 여기서 몇 명이 탈퇴를 했을 때 이것이 과연 전체적인 규모로 탈퇴의 어떤 확산이냐, 문제가 되는 부분이냐 아니냐는 것을 봐야죠. 자, 이번에 이미 탈퇴 그 개인정보가 털렸다는 것은 3,370만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한 4천만 정도의 쿠팡을 쓰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것은 뭐 수만 명, 수십만 명, 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전체 비중에 비하면 정말 1% 또는 0. 몇 프로대밖에 안 돼요. 어? 그러면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쿠팡을 쓰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뭐 심지어 어떤 그 어떤 저기 기사에 보면 쿠팡 조회수가 뭐 한 달에 200만 건이 줄었다 뭐 어쩌고 줄었다는데 그 200만 건도 뭐예요? 0.5%예요. 아, 5% 내외죠. 그죠? 그게 상당수의 국민들은 그대로 쓰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거는 단기적으로 어떤 그, 줄었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쿠팡이 항상 증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탈퇴할 때도 감소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주기적인 것에서 일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이 쿠팡 사태를 그 정말로 때문에 탈퇴하는 사람이 많은 것인지 정말 모호하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그 쿠팡 사태로 탈퇴하는 사람이 있지요.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것이 막 그 전 국민이 분노해가지고 쿠팡을 탈퇴한다. 뭐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소송 집단의 규모, 소송 집단 두 번째 쿠팡 관련해서 지금 뭐 소송을 한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소송을 뭐 걸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소송 집단의 규모가 또 이제 문제죠. 음? 보도는 수백억 원 청구 소송 이렇게 나오면서 막 회사가 망할 것 같아요. 음? 사실 소송은 진행 중이죠 지금. 그래서 수백억 대충 그 소송으로 수준을 확인되는데 문제는 연 매출이 지금 수십조 원이에요. 쿠팡 매출이. 그러니까 이 수백억 대의 소송이 되더라도 쿠팡 재정에서 0.1%에서 1% 수준이에요. 이 재무적 위협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이거는 뭔 이야기를 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쿠팡에 대해서 물론 쿠팡이 그런 실수를 하고 했지만 그대로 쓰고 별 다른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부 매출에서는 뭐 전체 매출이 뚝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쿠팡 그 뭐냐면 사태가 터진 이후 지금까지 매출이 뚝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그게 일부 지금 이게 쿠팡이 매출 감소세가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쿠팡이 원래 겨울이 비수기예요. 겨울이 비수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겨울이면 쿠팡이 매출이 좀 줄어요. 그 작년 문제는 뭐냐면 작년과 그러면 진짜 매출이 줄었는지를 보려면은 작년과 재작년을 봐야죠. 근데 작년과 재작년이 12월 달에 매출이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절적인 요인이 강하다는 거예요. 쿠팡은요, 이게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쿠팡이 이게 연말이면은 뭐 다른 회사 매출이 막 올라갈 때 쿠팡은 매출이 지금 안 늘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쿠팡은요, 뭐 절기 매출 이런 게 영향을 받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쿠팡은 이미 상당수의 거의 전 국민을 상대로 이용자 수를 확대를 했어요. 그리고 거의 생활 생필품 위주로 공급되는 거기 때문에 계절의 어떤 그 절기의 어떤 영향을 받질 않아요.
그리고 연말이면은, 그러니까 연말이라고 해서 특별히 매출만 늘지도 않고 오히려 줄어드는 것이 쿠팡 매출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쿠팡이 지금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감소하고 있는 것도 맞아요. 약간의 이번에 그 개인 유출 사건으로 인해서 약간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도 맞아요. 기업 이미지가 손상되고 있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매출이 급감을 해가지고 뭐 쿠팡이 문제될 지경이다 뭐 이런 식의 보도는 상당히 왜곡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책임은 분명해요. 쿠팡은 이러한 그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 법적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되며 피해자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것은 별도로 진행돼야 되는 것이고 피해 규모는 제한적이라는 거죠. 지금 매출 규모는 제한적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렇게 많은 게 아니다. 라는 팩트 사실은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마치 지금 이 쿠팡 사태에 대해서 전 국민이 분노를 해가지고 마치 쿠팡 거부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하는 것은 이것이 상당한 본말을 왜곡하고 있는 그런 구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팩트에 의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도를 하다 보면 마치 쿠팡이 오히려 지금은 이런 상황들은 뭐냐면 쿠팡의 이슈가 우리 국민들에게 그렇게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만 이걸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럼 이것이 뭐예요? 정치적인 의도로 가는 거죠. 쿠팡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데 그리고 정부도 뭐 영업정지 정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던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런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쿠팡을 봐서는 안 된다. 있는 그대로 데이터를 그대로 보고 해석을 해야 된다. 단 한 가지 뭐 쿠팡 그 개인정보 유출 이후로 매출이 줄었다는 이유로 마치 계절적 요인이나 전체적인 매출을 고려하지 않고 그것만으로 그냥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났다는 식의 이런 보도는 본말을 흐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결코 언론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예. 무비자 문제. 무비자 문제를 좀 우리가 중국인들 무비자 문제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합니다. 제가 그 주변 사람들과 얘기를 했더니 무비자 문제, 중국인 무비자가 들어오면서 범죄자들이 들어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만 해요. 물론 범죄자들도 들어올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비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범죄 경력자들을 걸러내는 역할도 해요. 근데 이 비자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범죄자를 걸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인력 수급에 대한 대책이기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한 일자리가 뭐 100만 개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생겼다고 해요. 그런데 청년들이 뭐 97만 명이야. 취업해야 되는 청년이. 그럼 한 3만 명 정도가 모자르죠. 그럼 그 3만 명 정도를 어떻게 해요? 외국에서 비자를 내주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것이 비자예요. 그러면 이것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일단 97만 명의 우리 청년들은 1차적으로 고용을 해놓고 남는 부분을 외국에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외국에서 같은 데 쓰는 거예요. 인력들을. 그래서 인력 수급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무비자로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3만 명만 들어와야 되는데 한 6만 명, 7만 명, 10만 명 들어왔어요. 물론 뭐 이렇게 무비자 들어와서 관광만 하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경우에는 상당수 많은 부분이 여기에 장기 체류를 하면서 불법 체류를 그냥 하면서 일자리를 구한다는 거예요. 일자리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다시피 한 3만 개의 3만 명 인력만이 필요한데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한 5만 명, 6만 명 정도의 인력이 들어와서 여기서 취업을 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으면 우리나라 청년들의 한 3, 4만 명 정도가 97만 명 정도가 취업을 하고자 원한다고 할 때 94만 명 정도만 취업이 되고 한 3, 4만 명 정도는 취업을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럼 이제 이것이 또 실업자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경우는 또 가능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국민들 3, 4만 우리 청년들 3, 4만 명이 실업자가 돼도 그 인력을 중국에서 데려다가 써준다고 그러면은 뭐 괜찮아요. 뭐 아니 근데 중국 뭐 아니 이건 어디까지 예를 드는 거예요?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중국도요. 인력 다 막아요. 그런데 만에 하나 한 3, 4만 명 우리 모자르는 인력들을 뭐 이렇게 데려다 쓴다. 남는 인력들 중국에서 이제 데려다 쓴다고 하더라도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연 중국 노동 시장으로 진출하려고 할까요? 그 저임금 구조에 열악한 노동 환경에 인권이 취약한 그런 상황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려고 할까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해요. 그리고 그거는 중국 경제가 또 활성화된 상태에서 정말로 인력이 모자랐을 때 데려갈 수 있는 거죠. 중국 경제가 지금 그런 상황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무비자로 해버린다? 그러면 우리 청년들 뭐 일자리가 그대로 날아가요. 3, 4만 명 정도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는 관광 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취업이라고 하는 거는 관광으로 이렇게 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관광은 그대로 말 그대로 그냥 즐기다 가는 사람들이지만 취업은 뭐예요? 자기 인생을 걸리는 거예요. 그 중국 사람들 관광 경영 유치한다고 우리 뭐 청년들 실업을 어떻게 할 거라는 겁니까? 이런 경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대학생들 방학이나 뭐 이럴 때 또는 그 뭐 청년들 뭐 이렇게 가정의 생활이 어려워서 정말 그 뭐 식당에서 알바를 하든지 뭐 다른 어떤 알바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막상 딱 하려고 가서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와 있어.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걸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비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가 다 보장된 상태에서 나머지 인력을 받는 거예요. 그 걸러내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무비자 입국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정말로 우리 청년들의 취업난을 더 가중시키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재명 정권이 하루라도 빨리 이 무비자 정책을 취하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또 그다음에 지금 이제 또 봐야 되는 것이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브론슨 사령관이 지금 이제 전시작전권 뭐 늦출 생각은 없다. 그지만 기준은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 지금 전작권 뭐 얼마 전에 그 MBC에서도 뭐 얘기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전시작전 통제권을 해외에서 뭐 쓰고는 그와 같은 경우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 법적인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죠. 그러면 해외에 있는 그 전시작전권을 사용하는 나라들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 전에 먼저 이 같은 분단 상황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냐부터 생각을 해야죠. 없어요. 지금 이 휴전 상황은요, 대한민국 이 휴전에 참여한 상황이 아니에요. 누가 했어요? 유엔군, 북한군, 미군, 중공군이 협정의 대상자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군이 있어서 전시작전권을 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그래요. 만약에 전시작전권을 통제를 안 하고 한국군에 이양을 해버린다 그러면은 이 휴전 상태에 있는 이 정전 체제가 어떻게 보는 걸 깨져버릴 수 있는 거예요. 왜? 미군이 빠져버리니까 법적으로. 좀 그런 거거든요. 그런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이 전시작전권이라고 하는 것이 일본이나 나토나 법적인 표현은 달라도 실제적으로 전시나 어떤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는 미군이 사실 지휘하게 돼 있어요. 왜? 군대를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군을 보호할 수 있는 거는 미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작전을 지휘한다는 거는 그 도와주는 군대의 그 옆에서 도와주는 군대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하는 능력이 되는 그런 구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작전권을 한국군이 가지고 있고 미군이 주둔하는 형태로 간다 그러면 미군이 한국군을 보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격한 잣대. 그러면 미군이 여러분 미군이라면 여러분이 미군이라면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보호해 주는 주체가 한국군이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한국군인 게 낫겠어요? 미군인 게 낫겠어요? 미군 같으면은 뭐 B2 폭격기도 뒤에서 날라올 수 있고, 어? 온갖 전략 자산들을 다 지원해 주면서 보호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미군을 B2 폭격기를 사용해서 보호할 수 있나요? 미군은요, 항공모함까지 가지고 와서 보호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항공모함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미군이라면 미군이 보호를 받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한국군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세요? 저 같으면 미군일 거예요. 그러면 늘 미군의 보호를 받고 있는 미군 개인 장병들이 한국군의 보호를 받는다고 할 때 한국에 있으려고 할까요? 다른 데 가면 미군의 보호를 받는데 아니라는 거죠. 생각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전시작전권 통제는 바로 주한 통제를 환수하는 거는 주한미군의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휴전협정이 동시에 깨지는 거고. 이런 건 얘기 언론은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자, 이 전시작전 통제권은 한미 동맹 현대화와 같이 가는 거예요. 자, 저는 이거를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재명 정권이 그것까지 생각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기회예요. 왜 그러냐? 전시작전 통제권은 미군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이 전시라고 하는 그 개념은 뭐야? 한미 동맹이라는 개념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전시라고 하는 거를 아시아 태평양까지 쫙 확대를 해버리면 지금 한미 동맹의 범위가 아시아 태평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화라고 하는 것이 거기까지 나가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시작전 통제권이 미군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군이 예를 들어서 응? 항해의 자유작전에 투입된다. 또는 그걸 지원한다. 그러면 대한민국 군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미군이 되면서 미군이 거의 그러니까 미군과 동일시 된다는 얘기예요. 뭐 법적으로 미군이 된다는 거니까 아니고 거의 그렇게 동일시 되면서 영향력을 어디까지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필리핀, 대만, 일본 이 영역까지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그 북한한테 잡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죠? 그렇다고 북한이 북한을 이렇게 완전히 견제하는 것도 아니고 대화하자 이러면서 어? 군인들 보고는 경고 사격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훈련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런 군사적인 어떤 행동을 하지도 않으면서 왜 북한에 잡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지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말이죠. 우리 정치권이 제대로 활용을 한다면은 우리의 국력이 어디로 가는가요? 동아시아서부터 태평양까지 나갈 수 있는 미국의 보호 아래 나갈 수 있는 근력이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한미 동맹의 현대화와 전시 작전권을 이해해야 된다. 그런 측면을 제가 이야기를 한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는 그 뭐냐 캄보디아 태국 사태 태국의 어떤 이번에 군사적 충돌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죠. 자, 우리 이거 좀 잘 봐야 돼요. 우리 언론은 지금 거의 다루질 않아요. 그냥 어느 어디를 공격했더라? 그게 끝이에요. 굉장히 지역적인 문제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게 북한도 연관이 있고 중국, 미국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왜 그러냐 한번 볼게요. 최근에 태국 캄보디아 사이에 군사적 긴장, 국경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 분쟁으로만 해석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 사태는 그렇게 해서 축소해 보도하는 것은 정말 안 되는 거고요. 이번 사태는 동남아 범죄 네트워크, 지난번에
한국인 뭐 범죄 사건, 뭐 보이스 스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죠. 캄보디아 마약 조직, 미중 패권 구조,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치안과 어떤 안보까지 연결되는 복합적인 사안이 될 수 있어요. 서방 국가들은 오래전부터 이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하는 국제 범죄 조직에 사실 경고를 해왔어요.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마약 유통, 인신매매 등 다수의 범죄가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조직화됐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이 캄보디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어떤 범죄 조직들이 마약을 만들어 갖고 베네수엘라를 거점으로 해서 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 뒤에는 누가 있다? 중국이 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이 범죄 조직을 밖으로 내쫓아요. 왜?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근데 그러면서도 또한 결탁이 이루어져요. 어떤 부분에? 해외에서 마약 이런 것들이 마약이나 어떤 그 인신매매 등 범죄로 말미암은 수익금들을 중국이 가져가는 구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캄보디아, 베네수엘라 마약 또는 멕시코 마약 이런 데 중국이 안 끼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캄보디아 뒤에는 중국이 있다. 이 범죄 조직. 그러니까 캄보디아는 사실 중국과 손잡고 있다고 봐야 돼요. 이 범죄 조직이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범죄 조직 수계가 훈센 총리와 또 연관이 되어지고 아주 고위층의 유착이 되어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뭐 자국의 어떤 캄보디아 경찰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또 이제 북한의 마약이 캄보디아에서 재배되었다는 경고도 나왔어요. 그럼 북한의 마약은 어디에 쓰일까요? 김정은의 자금실로 쓰이죠. 이건 반드시 핵과도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그 범죄 조직이 한국인을 인신매매하고 감금하고 착취하고 성매매 뭐 이런 것까지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우리 정부가 뭐 경찰 몇 명 보내가지고 공조수사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야 지금 이 얘기는. 그러니까 이 캄보디아 정부가 이렇게 유착이 된 상태에서 오히려 겉으로는 소탕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이건 맛배기로 보여주는 거고 진짜로는 뭐야? 수괴들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는 거예요. 다 은신시켜주고 어디서 어디까지 뭐 수색한테 나가니까 빨리 도망가라 이렇게 알려주고. 그러니까 정권의 상당수가 핵심 정권의 핵심부와 이해관계로 엉켜져 있고 중국과 인프라로 엉켜져 있으면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 자금이 정권 유지와 외교적 완충지대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이재명이 그 캄보디아 총리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누구의 중재로 나갈 수 있어요? 범죄 조직.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수 있어요. 캄보디아 총리는 야 저기 그 좀 여론이 안 좋으니까 니네 밑에 몇 명 좀 보내라. 내가 너희들 수뇌부는 내가 보호해줄게. 그 실제로 수뇌부는 다 도망가고 없어요. 도망갔어요. 뭐 이런 얘기 이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캄보디아 경찰 조직 가지고 뭐 이렇게 해봐야 소용없어요. 진짜로 하려면은 어떻게 하냐면 정보고함이나 뭐 이런 함대를 공해상 캄보디아 주변에 공해상에 딱 넣는 거예요. 거기서 훈련하는 거예요. 응? 마약 소탕 작전 훈련.
그러면서 압력을 넣어야지. 이제 지금 이제 완전히 또 들어갔죠. 근데 여기서 딱 우리가 딱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미국은 태국을 지원하면서 캄보디아 프놈펜을 막 폭격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 캄보디아를 지원한 중국은 아무런 대응을 안 해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물론 이유는 있어요. 중국이 개입되는 순간은 범죄 조직을 개입한다고 하는 국제적 여론이 안 좋아지는 것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뭘까요? 힘의 차이죠. 중국은 지금 자기네 나라 컨트롤하기도 바쁜 거예요. 근데 미국은 뭐예요? 직접 나서서 다른 나라를 개입해가지고 이거를 해결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거는 힘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국제 정치는 힘으로 이루어지는 정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중립이요? 그거 하는 순간 미국은 이미 친중으로 인식을 합니다. 우리 편이 아니면은 친중이에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입장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 편이 중국 편이 아니면 친미예요. 그러니까 중립은 이쪽 저쪽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누군가 하나 선택을 해야 되면 우리는 누구를 선택을 해야 돼요? 한미 동맹이잖아. 미국 가야지. 그럼 미국이 실제적 힘을 가지고 중국을 누르고 있는 형국이 보이잖아요. 외부로부터 이렇게. 사실 이런 모습들은요. 그 전에 뭐야? 미군이 이란의 핵기지를 폭격했을 때 그때도 보여주잖아요. 그때도 중국은 아무 역할도 못했어요. 이 정권이 지금 왜 자꾸 중국에 기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중국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기껏해야 범죄 조직 해주는 거. 그럼 그걸 원하세요? 그럼 우리가 가야 될 것은 뻔하다는 거죠. 이 캄보디아 사태는 바로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 캄보디아 사태는요,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될 게 아니에요. 이미 안보, 치안, 우리와 다 엮여져 있어요. 중국, 북한도 다 엮여져 있고. 근데 왜 자꾸 저쪽 코너에 있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만 보도를 하는지, 이건 우리 언론이 지금 심각하게 반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